안녕하세요. 김동진 법원팀에서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우선 첫 동행 모의고사를 치르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2022 대비 첫 모의고사인 만큼 몇 가지 분명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문제 풀이 앞서 출제 의도에 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신 법원지 기출 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최신 법원지 기출의 경향은 비문학 독서 지문이 강화되었고 또 문법 문제에서 중세 문법이 한 문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또한 두 가지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출제 영역을 다루었는데요.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출제가 되지 않은 갈래의 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전, 현대, 또 그 안에 다시 나뉘는 운문, 산문의 모든 갈래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반적인 영역을 골고루 다루었고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정확한 자기 진단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이 법원지 국어시험은 다른 직렬에 비해 본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독해형 문제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고전문학 영역에서는 갈래별 특징에 대한 지식형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갈래의 특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출제 범위에 넣었습니다. 출제 의도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문학 독서 지문인데요. 문제 유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모두 아주 전형적인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1번은 매번 비문학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서술상 특징 문제, 그리고 2번은 내용일치, 3번은 빈칸 추론 문제, 또 4번은 문맥적 의미 파악입니다. 시험 현장에서는 글을 두 번 읽지 않도록 문제풀이에 함께 글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1번 문제에서 선지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한번 점검한 다음에 문단별 내용 파악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예시, 2번은 특정 이론의 법칙에 근거한 서술, 3번은 두 대상의 차이점을 대조, 그리고 4번은 특정 현상의 진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1문단은 세균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세균은 다른 유기체를 죽이는 미생물 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배양이라는 방식으로 특정 세균을 죽이는데 이용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대표적인 항생물질 페니실린입니다. 이때 항생물질을 설명하며 페니실린을 예시로 들었으니 1번 문제의 1번 선지 예시는 맞는 선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의 내용일치의 1번 선지 또한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번 선지에서는 항생물질은 대개 화학물질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조한다 라고 했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인공배양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물질을 죽이는 항생물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일치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이렇게 만든 항생물질이 다른 세균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둘 열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자, 다음 문단에서는 위 문단과 반대로 이번에는 세균이 항생물질을 방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이때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1번 문제의 2번 선지에 있는 특정 이론의 법칙에 근거한 서술 방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항생물질의 저항력을 갖춘 돌연변이 세균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페니실린을 예시로 이 항생물질에 대항하여 세균도 진화한다는 예를 듭니다. 그렇다면 1번 서술상 특징에 있는 2번 선지 또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일치를 들어간다면 2번의 3번 선지, 돌연변이 세균의 진화와 같은 내용이 있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또한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때 세균이 항생물질에 저항할 때 쓰는 무기가 바로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플라스미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항생력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 다른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플라스미드의 장점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다른 종으로 이동하면서 위 문단에서 언급된 돌연변이 DNA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진화된 세균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이때 플라스미드가 퍼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세균식 교미라고 해서 세균식 교미의 과정을 뒤이어 하나둘 설명합니다. 먼저 플라스미드가 있는 세균이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과 잠시 결합합니다. 다음은 플라스미드가 있는 세균이 자기 플라스미드를 복제를 하여 상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두 세균은 다시 분리되는데 그 다음 빈칸은 그래서라는 접속어 뒤에 앞서 언급된 세균식 교미 과정의 결과를 묻는 내용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위 플라스미드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이 세균이 플라스미드를 복제해서 다른 플라스미드에 옮겨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복제라는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문제의 3번의 3번 선지만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제는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3번에 있는 두 세균 모두 결국에는 같은 플라스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의 4번 선지 또한 특정 현상의 진행 과정, 즉 여기서는 세균식 교미의 과정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항생물질 사용의 결과인데요.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세균은 진화를 통해 항생물질 파괴 요소라는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무기, 즉 항생물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균은 하나 이상의 항생물질에 대한 저항력, 즉 복합적인 저항력을 가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덧붙여 부연 설명으로 모든 항생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갖춘 변종 세균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믿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균 예방 백신 같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문단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에 해당하는 4번 문제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2번 선지에 있는 항생물질을 개발한다라는 키워드는 기존에 있던 방법이기 때문에 니은 밑줄에 있는 다른 방법이랑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린 선지고요. 3번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라는 키워드에서 사후 처리 방식은 밑줄의 세균 예방 백신과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4번은 변종 세균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키워드도 맞고요. 그 다음에 항생물질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도 다른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의 4번 선지, 항생제에 대한 저항 능력을 지니는 세균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방금 읽은 문단에서 복합적 저항력을 가진 세균, 변종 세균과 같은 세균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 또한 맞는 내용 일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항생제 사용의 한계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비문학 독서 지문은 글을 한번 읽으면서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 이렇게 보기에서 묻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고 선지에서 예시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문법의 보기는 철저히 나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이 절대 시험 현장에서는 낯선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념에 한 번 더 가볍게 접근을 하고 바로 해설을 해볼게요. 이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완전한 문장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합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세 종류의 자릿수가 있는데요. 주어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니까 주어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
그리고 주어 외에 하나의 성분이 더 필요하면 두 자리 서술어, 그리고 주어 외에 두 개의 성분이 더 필요하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세 종류의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선지 예시로 가자면 1번 선지에서 되다의 경우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했는데요. 제가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를 위해 만든 문장 성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보어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예시에서 그는 되었다. 예시에 바로 적용을 해도 역시나 어색합니다. 이 대학생이라는 성분이 보어라는 성분이고 필수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린 오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적합하다, 사랑한다, 보낸다인데요. 적합하다는 무엇은 어디에 적합하다, 즉 앞에 두 개의 성분이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사랑한다는 누가 무엇을 이라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죠. 자, 네 번째 보내다. 자, 보내다, 받다와 같은 주고받는 동사들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혹은 누구한테와 같은 앞에 세 자리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번에서 9번까지 현대시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은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7번은 시어의 의미, 그리고 8번은 시어의 속성, 마지막 9번은 화자의 정서,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김수영의 폭포는 일순환에서 배운 작품이었죠. 폭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적 대상인 폭포의 상징성을 잘 파악해야 하는 시입니다. 이때 화자에게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며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을 가졌으며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바라본 폭포의 의미는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고 또 매우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절개를 지니 마치 고매한 정신을 지닌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폭포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고든 소리를 내는 저항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는 표현에서 다른 고든 소리들을 불러오는 선구자적 역할도 합니다. 또 폭포의 고매함은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폭포가 무기력하고 안주하려는 모습들을 혼내기라도 하듯 높이도 폭도 없이 자유롭게 떨어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폭포라는 시는 폭포라는 대상의 속성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폭포의 고매한 정신을 말하고자 하는 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는 북어라는 시입니다. 이 시 또한 북어라는 대상이 시의 제목인 것을 통해 북어의 상징성을 식구에서 파악하며 시를 읽어야 합니다. 밤의 심요풍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이 시는 북어의 상황을 수식하는 식구들로 시를 시작하는데요. 일통의 북어는 캐캐 묵은 먼지 속에서 죽어서 터무니없이 팔리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생명력을 잃은 존재이자 수동적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여러 마리의 북어들을 보면서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라고 하며 생명력을 잃고 획일화된 모습을 떠올립니다. 혀 또한 자갈처럼 딱딱한 모습을 보고 화자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어 이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어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즉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는 눈도 짜부러져 있고 지느러미도 빳빳하며 생각도 막대기같이 굳은 북어들을 보면서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또한 북어 같은 사람들, 즉 현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굳어버린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자는 가슴에는 싱싱한 지느러미,
즉 마음속에는 비판의 생각과 말들이 있지만 헤엄쳐 갈 데 없는, 즉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을 얘기하며 이러한 북어 같은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연민을 느낍니다. 이때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순간 북어들이 입을 벌리고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라며 화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화자 또한 자기가 북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북어라는 시는 북어의 속성을 바탕으로 부정적 대상들을 풍자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각각 시적 대상의 상징성을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가나의 공통점 문제인데요. 1번 선지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문학에서 자연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물들을 모두 포함한 대상을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가시는 폭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낫이 또한 북어라는 대상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2번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부정적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즉 이 시는 나의 북어에만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3번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가의 폭포만 해당합니다. 4번은 고난을 겸허히 수용하는 성숙된 삶의 자세는 두 시 다 해당하지 않는 선지입니다. 다음 7번은 기역, 폭포, 그리고 니은, 북어에 대한 시적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1번의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 맞는 선지입니다. 2번의 기역은 니은과 달리 그러면 기역만 해당하는 선지겠죠? 기역은 역동적인 이미지. 자, 역동적인 이미지는 대상의 움직임이 드러나면 역동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떨어진다라는 시와의 반복을 통해 대상의 움직임, 즉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역은 부정적인 이미지 틀렸죠? 기역은 긍정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니은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4번 선지는 폭포는 각성을 촉구하는 주체이다. 자,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는 존재로서 깨달음을 촉구하는 주체 맞습니다. 니은에서 북어는 화자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매개체, 너도 북어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화자에게 반성을 유도하는 매개체 맞습니다. 8번 문제는 특정 시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찾는 문제인데요. A, B, D는 모두 북어의 생명력을 잃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와 안정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싱싱한 지느러미는 오히려 생명력을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C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는 디귿 밑줄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구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가진 시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1번의 화자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라는 구절을 통해서 화자는 그네를 타고 먼 바다와 같은 곳으로 떠나기를 소망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유사한 정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번에서는 그대는 반짝이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구절을 통해 그대는 반짝거리며 자유를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이지만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 라고 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적절한 선지입니다. 3번은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는 회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죽어서 바위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또한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죠. 4번에서는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는 구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새 노래나 강냉이와 같은 소박한 삶을 살며 그 삶에 대한 만족을 하겠다라는 만족감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현대소설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시대별 갈등의 유형을 늘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구보라는 인물이 경성의 모습을 관찰하며 식민지 조선의 쓸쓸한 모습을 인식하는 장면들을 파악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정신적 방황이라는 갈등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갈등 유형이 떠올라야 합니다. 구보의 눈과 내면 의식을 따라 각각의 장면들을 잘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0번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선지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공간의 이동은 구보가 남대문 밖으로 나가서 고독을 피해 경성 안의 대합실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다시 개찰구 앞으로 가는 장면의 변화가 바로 공간 이동이라는 서술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는 작중 인물들 간의 갈등을 주로 묘사한다고 했는데요. 위 장면들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구보가 단지 관찰하는 대상일 뿐이며 그 대상들과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선지가 틀린 정답입니다. 3번은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 서술한다라고 했는데요. 구보의 초점으로 서술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선택지입니다. 4번 선지는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이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특정 인물의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는 맞는 선택지입니다. 11번 문제는 장면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다. 즉, 위 작품에서는 3등 대합실에 빽빽하게 모여 앉은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노파의 모습, 또 개찰구 앞에 무직자들의 모습을 통해 당대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는 전염병이 유행하여 환자들이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제도병에 걸린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주위의 좌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병에 걸린 인물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전염병이 유행했다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진술도 소설 속 장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바제도병에 걸린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혹여나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 옆에 아무도 가지 않는 당대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는 정답이 됩니다. 3번 선지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황금에 열광하는 황금강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당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는 3등 대합실, 1, 2등 대합실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등급에 따른 대합실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12번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구보는 당시 주변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사색하는 인물인 것을 통해 자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강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인물인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소설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중세국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중세국어 문법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표기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겠고요. 다음은 특정 문법 지식을 제시한 다음에 현대와 중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3번 같은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표기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묻는 문제인데요. 선지를 먼저 보자면 1번에서는 연철표기 이어적기라는 개념이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표기 방식임을 알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선지에서 깊은, 물은을 보면 받침에 있는 피읍과 리을을 뒤에 있는 모음으로 이어서 적은 방식입니다. 이는 현대국어의 깊은, 물은과 같이 끊어 적는 방식과 달리
중세에는 이어적기 표기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맞는 선지입니다. 이번 선지에는 팔종성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팔종성법 또한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받침의 표기 방식입니다. 8개의 소리나는 받침만을 표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팔종성법이고요. 이 8개는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곧 밑에 있는 지읒을 보면 지읒이 쓰였기 때문에 8개의 종성에서 벗어난, 즉 팔종성법에서 벗어난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로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에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또한 중세국어의 표기입니다. 여기서 남간의 아와 아래아는 같은 양성 모음으로써 모음조화가 지켜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와 은은 음성 모음으로써 모음조화 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선택지 4번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예시에서 듀코는 디귿이 반모음 이와 같이 만나 듀라는 발음이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표기입니다. 다음은 고전시가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전시가 또한 2개의 작품이 함께 제시되었고 총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4번 문제는 두 작품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고요. 15번은 가작품 화자의 정서, 16번 문제는 작품의 표현상 특징, 그리고 17번은 나작품 화자의 정서, 그리고 18번 문제는 나작품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가작품을 빠르게 분석하자면 가작품은 고려가요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청산별곡입니다. 이 작품이 고려가요임을 알 수 있는 표지는 바로 각 연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자면 1장에서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즉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는 청산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울어라 울어라 하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하세요 라고 해서 새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문학에서 화자의 정서를 이입한 감정이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라고 하여 화자는 자신도 시름이 많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리도 사랑할 리도 없이 맞아서 운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외부에서 던진 알 수 없는 돌을 맞아서 오는 자기 자신을 마치 돌을 맞은 것과 같은 슬픈 운명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서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통해 불행한 운명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해 작품만을 읽고 14번 문제의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선지에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자, 현대시도 마찬가지였죠. 시어 혹은 식구의 반복은 운율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 초장, 중장, 종장은 가와 나의 공통적인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식은 시조라는 갈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선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갈래의 특징을 묻는 지식형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15번 가화자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소망은 1장에서 드러났습니다. 2번 선지에 자신을 버린 이들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3번에 있는 현재 처지에 대한 서글픔, 이 구절은 자고 일어나서 우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2장에서 확인했습니다. 4번 선지에 불행한 운명을 인식하고 느끼는 번뇌는 어디서 던진지 모르는 돌을 맞고 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 작품의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선도의 오후가는 5개의 자연물을 5명의 벗으로 의인한 연시조입니다. 일수에서는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라는 표현으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달을 5명의 벗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의 2번 선지에 있는 내용은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는 4번의 호흡, 즉 사음보의 반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시조의 특징이기 때문에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의 고려가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라는 것은 3음보, 즉 3번의 호흡으로 불러야 자연스러운 고려가요입니다. 정리하자면 고려가요는 서민들의 노래로서 주로 3음보의 반복이 많았고 시조는 양반들의 노래로 느리지만 안정된 구조인 4음보의 반복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2수에서 6수에서는 5명의 친구들을 각각 소개하는데요. 우선 2수에서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도다. 좋고도 그칠 일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구름과 바람은 좋은 빛과 맑은 소리를 가진 대상이지만 쉽게 검어지고 쉽게 그친다라는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종장에서 좋고도 그칠 일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며 물의 불변적인 속성을 예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수에서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소는 바위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수와 마찬가지로 꽃과 풀은 쉽게 변하는 속성이지만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라고 하며 바위의 영원한 속성을 예찬합니다. 그리고 4수에서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이라고 해서 꽃과 풀은 추위와 같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장에서 소라 너는 너희 눈서리를 모르느냐 라고 해서 소나무는 눈서리와 같은 시련을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구천의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라고 해서 이런 시련 속에서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소나무의 절개를 예찬합니다. 그리고 5수에서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네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라고 하며 바로 대상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대나무는 사시의 푸른이 그를 좋아하노라 라고 해서 화자에게는 사시사철 푸른색을 띠는 절개 있는 대상으로 역시 예찬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6수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아니 또 있느냐 라고 해요. 이 또한 바로 대상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작은 것이 높이 떠 있고 어두운 밤에서도 밝은 빛을 내는 이 달은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과묵한 성격을 가진 친구로서 이 또한 예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바로 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16번의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대꾸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2수에서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치적이 많도다 와 같이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꾸법이 맞습니다. 2번 선지는 위 작품은 전체적으로 자연물을 5명의 친구라고 설정하는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법의 효과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친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선지는 대립되는 시어를 병치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2수와 3수에서 각각 물과 바위의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구름, 바람, 그리고 꽃, 풀과 같은 대립되는 속성의 시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선지입니다. 4번의 음성상징어라는 문학적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와 같이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그런 표현들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바로 틀린 답안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는데요. 나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입니다. 나시는 시적 화자가 5명의 자연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이러한 예찬적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1번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에 헤어리만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소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에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노라 라는 월산대군의 유명한 시조죠.
가을밤 낚시를 들이치자 고기가 물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무심한 달빛만 싣고 오는 화자의 욕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시조입니다. 그리고 3번은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품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네 홀로 피었는다. 아마도 오사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3번의 국화는 사군자 중에 하나겠죠. 사군자인 국화는 3월 동풍, 즉 따뜻한 봄을 다 지내고 낙목한천이라는 가을 계절에 피는 꽃입니다. 그러한 가을의 국화를 보고 오상고절, 즉 이러한 절개를 지키는 대상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있으려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하는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임을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에서 보기에 가나다에 따라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에서는 각 연에서 노래하는 대상을 설정해주고 나는 대상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시어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다에서는 그 시어 안에서 상징하는 이상적인 덕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해설에서 봤듯이 4번의 그는 사시에 푸르다라는 대상의 속성은 맞지만 그 속성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나무와 소나무와 같은 대상들은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군자의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바로 틀린 답안으로 정답입니다. 19번 문제는 현대문법 문제입니다. 문장 표현 중에 높임 표현에 관한 문제인데요. 최근 2년 연속 문장 표현 중에 피사동 개념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높임 표현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높임 표현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크게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라는 세 가지 높임 표현의 종류와 그리고 그 실험 방법을 정리해 두셔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대화 지문이 보기에 많이 나온다고 수업 중에 말씀드렸죠. 이때 주의할 점은 대화 안에 생략된 선문을 높이는 경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지를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1번에서는 진우가 할머니 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댁은 집의 높임의 어휘입니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어휘라는 것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는 높임의 보조사 요를 높여 대화 상대방을 높인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요. 높임의 보조사 요는 앞말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붙어서 높임의 의미를 첨가합니다. 이때 잠시만요는 대화 상대방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사 요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디귿에서 주체 높임 선어머럼이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요. 디귿에서 가실까요는 갈까요 라는 표현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죠. 시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일 때만 쓰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다의 주어는 어머니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우가 가실까요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의 리을은 모시다 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요. 모시다는 누구를 모시다 라는 누구를 이라는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때 쓰는 특수 어휘입니다. 이때 진우의 말에서 어머니를 모시다 에서 어머니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다는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역시 현대문법 문제입니다. 합성어에서 합성어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요소인데요. 그 중에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기에 있는 밑줄 친 정보를 읽고 바로 선지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기억, 어근들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1번 선지에서 남북의 경우 방위를 지시한다면 남북의 뜻이 모두 유지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북은 남과 북의 의미를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 즉 대등합성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보기의 선지의 내용만 봐도 남북의 의미가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의 설명은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유형의 합성어인데요. 2번 선지의 검푸르다 같은 경우에는 검고 푸르다의 의미가 모두 대등하게 유지되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의 시에는 밤나무 돌다리와 같이 나무와 다리의 종류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진 그런 합성어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은 어근들이 하나로 합치면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의 합성어인데요. 3번의 선지 춘추는 나이란 의미로 쓰였다면 이 봄춘과 가을추의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리을은 의문이 탈락하거나 첨가되는 경우 혹은 의문이 바뀌는 경우의 합성어를 말하는데요. 4번 선지에서 소나무는 솔과 나무의 합성어로 리을이 탈락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고전 사문에 관한 문제인데요. 참화설, 이욕설과 같이 무슨 설이라는 제목을 가진 고전 산문은 수필이라는 글의 갈래입니다. 수필은 소설과 달리 갈등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의 실제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체험과 깨달음의 구성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 깨달음의 내용을 잘 유추해야 합니다. 참화설은 빌릴 차, 말, 마, 즉 말을 빌려 탄 경험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작가는 노둔하고 여인말을 탔을 경우에는 조심하여서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간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21번 A 선택지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빌려 탄 말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기 위해서, 즉 맞는 선지겠죠. 곧이어 이번에는 발이 높고 기가 날카로운 준말을 빌려 탔을 때는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려 탄 말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가짐이 덜 조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선지 또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라는 감탄사 뒤에 작가의 깨달음이 드러나는데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매야 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가졌을 때도 마음이 쉽게 바뀌니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가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 예시를 듭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관계 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빌렸지만 대개는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 즉 4번 선지처럼 빌린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작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빌린 것이라 금방 되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작가가 느낀 바가 있어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느낀 바를 정리하자면 소유라는 개념은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닌 모든 빌린 것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소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1번 선지가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2번에서 25번은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역시나 문제 유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23번은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고 24번은 내용일치, 그리고 25번은 밑줄 침 개념들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술상 특징의 키워드를 잡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의 차이점, 2번 선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개념 이해, 3번은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을 절충하고 대안 제시, 4번은 문제 해결 방안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문단별 내용 파악에 들어가 봅니다. 1문단은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의 화풍과 그 이후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토의 화풍을 대조하는 내용인데요. 지칭하기 쉽게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을 A라고 하고 피카소와 브라토를 B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A 화풍의 특징은 고정된 시점이고 환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원근법적인 형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B는 기존의 원근법의 관례를 버리고 리얼리티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실험을 했으며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앞서 언급한 A 화풍과 달리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인 시간에 거쳐 시각적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간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1문단에서 서로 다른 두 입장의 차이점이라는 서술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선지 1번이 정답임을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비화풍의 내용 심화입니다. 비는 세잔의 작업 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세잔의 화풍 역시 과거의 화가들은 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A와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근법의 체계는 A 화풍이었고 세잔은 회화적 공간을 왜곡해서 역동과 긴장감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한다라고 해서 앞서 언급된 비화풍이 세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세잔은 비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는 세잔의 발상을 도입해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어서 비화풍의 특징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비화풍은 사물을 왜곡하고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입체주의가 발전하면서 비는 회화 표면의 평면성에 집중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만들어냈고 실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물 화가들은 환영적인 기법으로 대상을 재현했던 것과 달리 비화풍은 평면적인 회화 표면에서 환영적인 대상들의 이미지 사이를 오간다라고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비화풍의 의의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24번의 내용일치 선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1번 선지에서 세잔의 화풍이 입체주의 화가에 미친 영향 맞습니다. 세잔은 비화풍에 영향을 미친 작가라고 이 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2번 선지에서 입체주의 화가의 정물화가 그 이전의 정물화와 다른 점은 3문단의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의 회화 표면의 평면성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인 입체주의 화가는 4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비화풍이 평면성에 관심을 집중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지는 전통적인 원근법을 발전시켜 시공간의 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입체주의라고 했는데요. 1, 2문단에 걸쳐서 나와 있듯이 입체주의 화법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거부한 세잔의 화풍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바로 틀린 내용인 정답입니다. 25번은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기역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니은은 세잔의 기법, 그리고 디귿은 입체주의 화가의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선지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말하는데요. 이 기역은 과거의 화가들로 원근법은 고정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은 원근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맞는 선지입니다. 2번 선지는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역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3번 선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기역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은 모두 대상을 그럴듯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4문단에서 과거의 정물 화가들은 가능한 한 환영 기법으로 대상을 재현하려고 했으나 피카소와 브라크는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귿은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5문제 해설을 빠르게 맞춰보았는데요. 수험생분들은 첫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틀린 문제의 유형과 또 풀이 방법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법원집국어 박재현이었습니다.